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회탁 박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형태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태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의문론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형태론인데, 자, 형태론을 한번 완벽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60쪽입니다. 자, 60쪽 펴시면은요 이렇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이 문법의 기본 단위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수험생들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문법을 완벽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런 친구들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친구들은요 기본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자, 말로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잘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합시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의문 뭐였습니까? 자,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문은 정확히 말하면 의문의 정의죠. 의문의 정의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음절. 그럼 이 음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 됐죠? 형태소의 정의가 뭐냐? 형태소는요, 의미의 최소 단위입니다. 됐죠? 그 의미가 뭐 문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실질적인 뜻이 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의미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단어. 자, 나중에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뭡니까? 이겁니다.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이해 준하는 말, 또는 자립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그게 단어의 정의입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좀 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립할 수 있는 말, 이나 이해 준하는 말, 이나 자립 형태소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그것을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어절도 납니다. 어절은요, 띄어쓰기 단위죠.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하는 거고, 구는 뭔지 아시죠? 구라는 것은 단어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는데 그 속에는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을 때 이 친구를 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아름다운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여자, 이게 하나의 구입니다. 이게 환하게 웃었다, 이게 바로 구죠. 자, 분명히 단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그 속에는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구라고 하는 거지요. 구 이해하시겠죠? 자, 절 들어갑니다. 잠깐 지우고. 자, 절은요, 구하고의 다른 것이 뭐냐면요, 절에는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나는 그가 살아있음을 알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가 살아있음을 알았다. 이때 절이 뭐냐면요, 바로 이 친구가 이게 절입니다. 왜? 그가 살아있다. 주어 서술의 관계죠. 됐습니까? 근데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와의 차이점은요, 구는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는데 절은 있습니다. 문장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 이 절은요, 항상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뭐 문장이야, 뭐 이걸 문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체 이 문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좋습니다. 이런 정의를 조금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뭘 한 거냐면 바로 이 의문한 겁니다.
음운의 변동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요.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낸 거니까 이제 형태소 들어갑니다. 형태소. 됐죠? 자, 그러면 위로 올려서 형태소 출발합니다. 자, 우선 형태소의 정의가 뭐라고요? 의미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밑줄 한번 살짝 긋자. 여러분들 교재 있습니다. 일정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걸 형태소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의 최소 단위. 됐습니까?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이 형태소는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고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아예 그냥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페이지 61쪽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형태소의 종류 있죠. 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2004년도 국회직 8급 아닙니까? 선생님 굉장히 옛날 문제네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문장을 주고서 야, 이 친구의 이 문장의 형태소의 개수는 몇 개야?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 똑같습니다. 됐죠? 최근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나마 최근 문제는 여러분들 62쪽에 보면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문장을 주고서 이 문장의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는 다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형태소를요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형태소를 어떻게 나눈다? 첫 번째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든가 아니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형태소가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걸 살짝 보시면 철수가 요게 하나 요게 형태소입니다. 요것도 형태소입니다. 두 개. 형태소, 형태소. 요게 문제가 되는데 간단한요. 기본형이 가다입니다. 가, 즉 용언의 어간에다가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어말 어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다음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아,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잘하죠.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형태소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자, 의미의 실질성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형광펜 드시고요. 별표 하나 살짝. 그리고 어디에 밑줄을 그어주냐면 자립 형태소는 쉽게 말하면 혼자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광펜 들고서 요거 밑줄 쭉 밑줄 그으십시오. 이런 친구들이 자립 형태소입니다. 됐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이런 친구들을 몽땅 다 자립 형태소. 또 형광펜 드시고요. 의존 형태소 들어갑니다. 혼자 쓸 수 없는 형태소거든요. 이런 친구들은요. 의존 형태소입니다. 조사,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아까 여러분들 간다 보심 기억나시죠? 방금 했으니까. 왜 이 친구들이 세 개의 형태소냐? 얘가 용언의 어간입니다. 얘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말 어미라서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딱 따로따로. 물론 접사도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조사도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철수가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철수가 명사 아닙니까? 명사. 가 조사 아닙니까? 조사. 그래서 형태소를 나눈 겁니다. 물론 이 친구는 실질 형태소죠. 그러면서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입니다. 이 친구는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소고요.
됐습니까? 실질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줄을 잘 그으십시오. 자립 형태소 뭐가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의존 형태소는요. 조사, 용언의 어간, 선어머러미, 어머러미 요거 의존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면 잘 보십시오. 하늘이 맑다. 자립 형태소는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디? 하늘. 명사 아닙니까? 이는 조사, 막은 용언의 어간, 얘는 어마럼입니다. 어미죠. 그러니까 얘는 몽땅 얘는 뭡니까? 얘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그래서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은요. 형태소가 몇 개? 4개네. 여러분들이 개수를 따질 때 형태소가 몇 개? 4개인지를 그냥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든가 의미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든가 이렇게 나누든 이렇게 나누든 나누면 상관없습니다. 실질 형태소 여기 형광표 드시고요. 밑줄 자립 형태소 전부와 용언의 어간 이게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가 된 겁니다. 다시 자립 형태소는요. 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용언의 어간은 분명히 위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입니다.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는 요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실제 위에는 의존 형태소에서 뭐만 빼면? 용언의 어간만 빼면 나머지 몽땅 다 뭐 된다?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생각해 보십시오.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용언의 어간. 맞죠? 의존 형태소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은 용언의 어간입니다. 즉, 용언의 어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뭐? 용언의 어간을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용언의 어간에 있는 것은 얘가 용언의 어간이죠. 얘 용언의 어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얘는 어미 아닙니까? 어간이 아니라. 얘는 조사네? 안 된다. 다음 몇 번? 1번. 같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다에서 갓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가았다지에서 가았다. 이 친구가 용언의 어간이고 얘가 선어말어미입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얘는 어말어미 아닙니까? 그래서 용언의 어간을 찾을 때는요. 가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쓴 것뿐입니다. 할만하시죠? 이게 할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수험생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형태소 나누는 거. 됐습니까? 이 형태소 나누는 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형태소와 단어, 즉 낱말의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홀로 쓸 수, 아까 그랬죠.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쓸 수 있습니다. 낱말이다. 단어죠. 의존 형태소 중에서 자신은 홀로 설 수 없지만 홀로 설 수 있는 말에 쉽게 붙어서 쓰는 조사. 지금 뭐는요? 단어. 조사는요. 단어입니다. 조사는 단어입니다. 조사는 단어입니다. 조사는 단어.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의존 형태소 중에서 자신은 홀로 설 수 없어. 그러니까 혼자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무언가에 기대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얘기죠. 홀로 설 수 있는 말에 쉽게 붙어서 쓰는 뭐는? 조사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형태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는 7개죠. 단어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5개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친구는 왜 단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사도 단어입니다. 얘는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합쳐서 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형태소는 7개이지만 단어는 5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수 파악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원활해야 됩니다. 됐죠? 3번입니다. 조사를 지휘하는 의존 형태소는요. 서로 결합해야만,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먹었다, 보겠다, 이거 몽땅 이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 똑같죠, 이게.
먹었다는요. 형태소는 색입니다. 영혼의 어간 선 어마러미 어마러미. 근데 단어는 하나. 보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는 하나.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문제. 물론 밑에 해설 다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도 어려워해서. 자, 이거는요 이렇게 별표를 치고서 제가 봤을 때 이 형태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 중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형태수의 개수 파악 문제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다. 그럼 형태수의 개수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문제 풀고 혹시라도 이렇게 잘 안 나눠지면은요 꼭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왜 남겨지니 남, 기, 어, 지, 니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형태소의 종류에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든 또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누든 뭔가를 나눌 수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것은 용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형태소 개수를 나눌 때. 됐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의를 좀 알아두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어의 정의가 뭐라고요? 했었는데 반드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3, 4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60을 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못 가르쳐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됐죠? 단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항상 정확히 정의를 알아두십시오. 단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자립할 수 있는 말. 말이 어려우면 그냥 자립할 수 있는 말, 이에 준하는 말, 그리고 자립 형태수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 세 개가 몽땅 다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립할 수 있는 말, 이에 준하는 말, 자립 형태수에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세 가지를 몽땅 다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예 들어갑니다. 민수가 수지의 책을 읽은 것 같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단어가 몇 개인지 볼까? 우선 제일 첫 번째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민수, 그렇죠? 자립할 수 있고 수지도 자립할 수 있고 책도 자립할 수 있다, 그렇죠? 같다도 자립할 수 있네. 읽은도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합쳐서 자립할 수 있다고요. 같다 혼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 띄어쓰기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읽은 기준으로 앞에 띄어쓰기 있고 뒤에 띄어쓰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둘, 셋, 넷, 5개. 어이구, 자립할 수 있는 것은 5개네. 이에 준하는 말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것입니다. 것. 흔히 말하는 의존 명사는요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에 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의존 명사는 자립할 수는 없어. 반드시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지만 의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사죠. 그래서 이에 준하는 말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자립 형태수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조사입니다. 자립 형태수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게 바로 또 조사. 가, 의, 을 이런 친구들이 조사죠. 그래서 조사 3개. 그러니까 민수가 수지의 책을 읽은 것 같다라는 이 문장은요. 정확히 단어가 몇 개? 9개라는 얘기입니다. 9개.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단어에 대해서 유의할 점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분명히 형태수의 종류, 형태수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자, 단어 부분은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요. 실제로 단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단어의 형성, 어근 접사, 뭐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건 가볍게 봅시다. 합성어나 파생어는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합성어나 파생어는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풋살구 앞에 있는 이 풋이 접두사거든요. 접사입니다. 만약에 풋살구라는 이 친구 형태수가 몇 개? 라고 하면은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형태수는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어는 몇 개? 이게 하나의 단어죠. 파생어. 합성어나 파생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어간과 어미는 합쳐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어간과 어미는 하나로 합쳐져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읽은 이런 것들. 의존명사나 보조용어는요 분명히 자립성은 없습니다. 맞죠? 의존명사가 겉 기억나십니까? 겉 앞에 분명히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없습니다. 보조용어 마찬가지로 반드시 앞에 본용어는 있어야지만이 그 본용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용어이 보조용어 아닙니까? 자립성 없어. 근데 단어로 취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됐고 4번 숫자를 우리말로 적을 때 만 단위로 띄어 쓴 거 맞죠? 조억만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만, 억, 조 띄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아무튼 근데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어입니다. 다 하나의 단어라고요. 됐죠? 의성어, 의태어는요 형태소는 둘이지만 합성어니까 하나의 단어.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근데 자립 형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단어가 아닌데 조사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가볍게 보시고 요거 단어 형성. 단어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어라는 층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어근이라는 단어와 접사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어근과 접사가 기본적으로 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근. 어근의 정의가 뭐냐면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 어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라는 이 친구가 뭐냐면 단어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란 입니다. 어근이 있어야 돼. 접사가 있어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근의 정의가 뭐냐면 다시 한번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다시 어근의 정의가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말의 뿌리란 얘기입니다. 그게 어근입니다. 정의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접사.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햇나물만 나지만 햇과일, 햇곡식 이때의 햇 이게 다 접두사죠. 접두사. 그리고 나물, 과일, 곡식은 몽땅 다 어근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중심 부분이 나물, 과일, 곡식 이게 실질적인 의미의 중심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친구들이 바로 뭐다? 어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근에 뭐가 붙었습니까? 접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나름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접사고 얘는 어근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접사의 종류가 있는데 접사는 크게 두 가지. 접두사와 전미사가 있습니다. 접두사는요. 어근 앞에 붙는 게 접두사. 전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게 전미사입니다. 아까 풋 살고 있었죠. 풋이 접두사입니다. 나름식에 썼죠. 그때 날이 접두사입니다. 됐죠? 자, 전미사는요. 다시 한번 어근 뒤에 붙는 게 전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경꾼, 꾼 이런 친구들이 바로 뭡니까? 전미사죠. 이거. 됐습니까? 덮개, 이 개도 마찬가지 이게 전미사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이런 것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접사의 성격.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꿔줘. 오호. 뜻을 더하는 것까지 이거는 뜻을 더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근에 붙어서 뜻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접두사, 전미사 다 마찬가지의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품사를 바꿔준다 했죠. 전미사의 기능입니다. 물론 접두사도 품사를 바꿔주는 접두사 있긴 하지만 그것은 예외.
치우고 그냥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는 뭐다? 전미사가 그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전미사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전미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잘 보십시오.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하는 역할,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접두사는 어근에 밀착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말 안 들어옵니다. 맨손, 맨 예쁜 손, 이게 접두사거든요. 맨 예쁜 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는요 조사가 끼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 들이 전미사거든요. 복수의 전미사. 사람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말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단어의 종류들 합니다. 여러분 규제를 따진다면 64쪽입니다. 64쪽. 자 방금 전까지는요 단어의 형성 부분을 했었고 자 바로 단어의 종류들 합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제가 규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죠. 단일어, 파생어,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실제 제가 살짝만 말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단어라는 친구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원래 나눕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하고 단일어와 복합어로. 이 복합어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은요. 자, 첫 번째는 파생어와 두 번째는 합성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 둘, 셋 이게 단어의 종류입니다.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당연히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단일어가 뭐냐? 그럼 파생어는 뭐지? 합성어는 뭘까? 그럼 뭘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어는요. 뭐가 단일어다? 어근이 한 개. 단일어. 파생어는요. 어근을 기준으로 해서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입니다. 앞에 붙는 것은 접두사, 뒤에 붙는 것은 전미사 아닙니까? 그래서 접사 플러스 어근. 합성어는요. 어근 플러스 어근. 이게 합성어입니다.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장을 주든 단어를 주든 간에 단어를 딱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단일어니? 아니면 파생어니? 아니면 합성어니?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됐죠? 선생님 그럼 어렵지 않네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풋살구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풋살구. 이건 단일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물어보면은요, 뭘 대답하면 된다? 선생님 이거 왜 모릅니까? 풋이 접두사 아닙니까? 살구가 어근이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이니까 결국 이건 뭐다? 파생어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파생어. 파생어 맞습니다. 됐죠? 파생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풋이라는 친구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접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네, 잘 보십시오. 군식구. 이거는 뭡니까? 단일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파생어입니다. 왜? 요게 접두사거든요.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 군밤. 이거는 단일어입니까?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선생님 이게 접사라면서요. 그럼 얘도 접사겠죠. 그럼 얘는 파생어겠네요. 삑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 어근입니다.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굽다, 군밤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요. 굽다에서 왔겠죠. 이건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근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어근, 이것도 어근. 그러니까 어근이 몇 개? 두 개. 결국 얘는 뭐다? 합성어 이런 식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어 몇 개 주고서 합성어, 파생어, 단위로 골라내는 문제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할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접사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규제는요 접사를 잔뜩 집어넣어놨습니다. 접두사, 전미사 정말 많습니다. 그걸 자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접사네 이 친구는 그러면 무조건 걔가 있는 것은 파생어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살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일어. 뭐가 단일어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근이 한 개 있는 것이 단일어죠. 자, 밑줄 긋겠습니다. 하나의 실질 형태소만 있어도 단일어입니다. 또는 하나의 어근만 있어도 단일어입니다. 즉 하나의 실질 형태소나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의 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간 플러스 어미 그거 단일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단일어는 한 개의 실질 형태소나 한 개의 어근 또는 단순한 어간 플러스 어미의 결합된 모천으로 뭐 얻을 수 있다? 단일어. 끝. 넘어갑니다. 파생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파생어는요. 어근 플러스 접사입니다. 어근 플러스 접사. 어근 플러스 접사. 그 친구가 바로 뭐다? 파생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사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왜? 생각보다 이 단어가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구분하는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접사가 앞에 있으면 접두사고요. 뒤에 있으면 전미사입니다. 당연하죠. 뭐.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2015년도 서울시 9급 문제죠. 전미사는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전미사의 기능입니다. 몇 번이게 이런 식입니다.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기능이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까? 보기. 이 기가 전미사죠. 보다라는 동사를요. 보기 명사로 바꿨습니다. 품사를 바꿨습니다. 이런 거 다 이거 전미사입니다. 이거 다 전미사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낮다와 낮추다의 차이가 뭘까? 무엇이 낮다죠. 건물이 낮다. 근데 이 건물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요. 분명히 앞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자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동사가 낮추다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낮추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높이를 낮추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목적어가 들어가게 바뀝니다. 결국 타동사로 바뀐 거죠. 그러니 이 추라는 친구는요.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맞네? 꽃 답다. 여기도 꽃이 명사 아닙니까? 답다가 꽃이라는 것과 결합을 해서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품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낯설다죠. 낯설다. 됐죠? 근데 이 미음이라는 이 친구는요. 접사가 아닙니다. 어미입니다. 어미. 명사용 전성 어미.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명사용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미사가 아닙니다. 답 몇 번?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어떻습니까?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수험생들이 정말 질문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럼 전미사와 명사형 어미를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 번 보시면서 사전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복이가 있을까 없을까? 명사, 복이 있습니다. 낯설미라는 거, 이거 낯섦, 이거 사전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낯설다로 나옵니다. 낯설다. 의 어미가 떨어지면서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붙어서 낯섦이 된 거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품사는 뭔지 아십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예 품사가 바뀌어버려.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품사 자체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의 역할만 바뀔 뿐이지 품사를 바꾸진 않습니다. 됐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명사형 전성어미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몇 번? 2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접두사에 의한 단어 파생이죠. 그러니까 접두사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해서 낱말을 이루는 것으로 이때 접두사는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
일반적으로 파생되는 말은요. 품사가 바뀌죠. 이 뭐냐면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품사까지 바꾸진 않습니다. 의미만 더 첨가시켜서 도와주는 거지 품사까지 바꾸진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접사 공부하라고. 접두사 공부하시라고요. 접사, 접두사든 접미사든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관용사성 접두사. 명사에 붙어서 관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접두사입니다. 개살구죠. 그러면 야생의, 질이 떨어지는, 쓸데없는, 제가 교재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걸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개살구나 개나리는요, 야생의의 의미라는 거. 개떡은요, 질이 떨어지는 의미라는 거. 개수작, 개죽음은요, 쓸데없는이라는 거. 됐습니까? 관용사성 접두사는 게 뭐냐면요, 요 자체가 요게 왠지 관용어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 말입니다. 야생의 살구. 됐습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라는 요게 접두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랬을 때 개가 접두사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군소리 이게 접두사 아닙니까? 군이. 쓸데없는 가외의 이런 겁니다. 이 문제 출제된 겁니다. 날고기, 날계란, 생것, 날것, 날강도는 아주 지독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뭐라는 것을 접두사야.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셔야지만 나중에 단어 몇 개 주고서 파생어니, 합생어니, 단일어니 골라내는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만약에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되면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접두사 공부를 따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꼭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무슨 이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암기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접두사. 헛바지. 이게 헛이 접두사라고. 헛이 왜 접두사지? 접두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14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인데 아까 군이 나온 겁니다. 군. 쓸데없는 이거 쓸데없는 가외로 더한 덧붙은 군 식구. 이때 이 군 식구라는 게 쓸데없는 식구가 아니라 가외로 더한 또는 덧붙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2번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1번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1번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풀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이런 의미가 있는 접두사야, 접사야 라는 것을 아예 대놓고 줬으니까. 근데 이게 수능의 문제는 이렇게 줍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안 줘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부사성 접두사. 쉽게 말하면 이 접두사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쓸모없이 공뜨다. 공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을 공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쓸모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 공치다. 됐습니까? 이게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다 맞. 깔, 늦, 덧, 돛, 돼, 뒤.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뒤끌다. 뒤. 이거 오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구 끓다 아닙니까? 마구 끓다. 뒤덮다. 마구 덮다. 온통 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됐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이 접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접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 접두사. 새하얗다. 이게 접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 공부하셔야지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전미사입니다. 이게 다 전미사입니다. 꾼, 이게 전미사. 꾸러기, 내기, 다랏. 이런 게 전미사인 거. 이게 전미사입니다. 이거. 이게 전미사입니다. 이거. 다랏, 답다.
아까 여러분 꽃답다 기억나십니까? 꽃답다였나? 문제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꽃답다. 답다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였죠. 아무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둥이, 들, 나무들, 새들. 이게 복수를 나타내는 복수의 전미사죠. 이거. 배기, 2살 배기, 진짜 배기. 그 나이를 먹은 아이, 그것이 들어있음. 진짜 배기, 2살 배기. 보, 꾀보, 목보. 씨, 솜씨, 마음씨. 아지, 강아지, 모가지. 그러네. 장애, 이런 것도 진짜 잘 나오는데, 다 장애. 기술자, 장애. 쟁이는 성질, 행동, 모양의 뜻. 이거는 여러분들 장애하고 쟁이를 구분하는 문제도 잘 출제되죠. 욕심장애가 아니라 욕심쟁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질, 낚시질, 도둑질, 노릇과 짓. 이게 전미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지배적. 이게 뭐냐면, 자, 지배적 접사라는 단어가 있죠. 품사를 바꿔주는 게 지배적 접사입니다. 의미만 보조해 주는 것은 한정적 접사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품사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배적 접사라고 한 겁니다. 원래 있었던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 품사를 바꿔주는 거. 예를 들어 잘 보십시오. 이거 봅시다. 먹이. 먹다에서 왔겠죠? 그렇지. 먹다는 동사입니다. 먹는다 가능하니까 동사. 근데 이가 붙으면서 먹이라고 해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때 이가 바로 뭐다? 품사까지 지배하는 지배적 접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쓰기 마찬가지죠. 여기도 쓰다에서 왔겠죠. 쓴다가 가능한 거 보니까 동사네. 쓰기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 기본형이 슬프답니다. 형용사가 명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쁘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서부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례들은요. 여기에 있는 이 사례들은 몽땅 다 어떤 사례냐면 동사나 형용사가 뭐로 바뀌었다? 명사로 바뀐 사례입니다. 말은 이해하시겠죠? 다 마찬가지. 얘는 명사가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품사가 그러니까 전미사가 붙지 않을 때도 전미사가 붙었을 때도 품사가 똑같네. 명사에서 명사로.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거 잎사귀. 잎 플러스 사귀입니다. 명사가 그대로 명사가 된 거죠. 잎이든 잎사귀든 똑같이 명사 아닙니까? 명사에서 명사로.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몽땅 다 뭐라는 것을 전미사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강아지에서 아지가 전미사로 바뀌어 있었죠. 누가 강아지를 파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다 단일어로 생각하지.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아지 전미사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자꾸 보고 많이 보셔야지만 이런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동사와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바꾸는 게 동사와 전미사겠죠. 형용사와 전미사라는 것은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 부사로 바꿔주는 거, 관용사로 바꿔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접사 공부를 꼭 하셔서 그 친구가 파생어다. 이 친구가 합성어다. 그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됐죠? 자, 정말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거. 접사 공부는요.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하신다고 약속을 잡고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페이지 69쪽 봅시다. 69쪽. 이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07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거든요. 2007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 어근에 접두사와 전미사가 모두 붙어서 단어가.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거 뭘 찾는 문제냐면 접두사와 전미사가 다 붙어 있는 것은 몇 번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답인데. 야, 여기는 접두사와 전미사가 모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게 어근이야, 요게. 그쵸? 됐습니까? 요게 전미사입니다.
근데 이게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다 있는 것은 1번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게 접두사입니다. 이게 어근이죠. 접두사 하나밖에 없네. 새롭다 해서 이게 관용사죠. 이게 접미사입니다. 접미사 하나. 요거는요. 요게 어근이고 요게 마구복단이니까 접두사 아닙니까? 답 그래서 1번.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문제 푸는 것 같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빨리빨리 가지고 이거 접두사. 이거는 접미사.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발 좀 접두사든 접미사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합성어 들어갑니다. 합성어 정도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뭐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합성어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합성어 필기도 드시고 외치고 오겠습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합성어는요 어근 플러스 어근입니다. 둘 이상의 실질 형태수의 결합.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는요 분류하는데 요거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요거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요게 뭐냐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근과 어근이라고 했을 때 이 어근과 어근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대등합성어, 두 번째는 종속합성어, 세 번째는 융합합성어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형성 방법에 따라서 통사와 비통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 됐죠? 그거 두 개. 자, 우선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실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대등합성어는요. 어근이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는 합성어. 그 대등한 관계여서 대등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밭. 논 플러스 밭이죠. 둘 다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죠. 그게 대등합성어입니다. 마소, 말과 소, 남녀, 남자와 여자,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 이런 게 다 대등합성어입니다. 종속합성어는 뭐냐면요. 자, 그대로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수식하는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근과 어근인데 주 의미가 있는 게 종속입니다. 하나가 주라면은요, 나머지는 종속이겠죠. 종. 그러니까 주 종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건이야. 근데 무슨 수건이야? 손 닦는 수건이야. 그럼 주는 뭡니까? 수건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속합성어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겠죠. 가방이 줍니다. 책을 넣는 가방이네. 종입니다. 그래서 종속합성어입니다. 말 이해하시겠죠? 쇠사슬 같은 거 보십시오. 사슬이 주야. 소로 만든 사슬이라며. 얘가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속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이해하시죠? 융합합성어는요. 더하기 했는데 더했더니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삐약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융합합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융합합성어입니다. 춘추, 봄, 가을이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인데 이거와 전혀 다른 나이의 의미가 삐약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게 융합합성어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자, 내용 들어갑니다. 형성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요게 어렵습니다. 요거. 근데 그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원래 통사와 비통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통사는요.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는 합성어.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입니다. 말 이해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요.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는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요.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입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새 해봅시다. 새. 새가 관용사입니다. 해는 명사죠. 원래 명사 앞에 관용사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사입니다. 작은 형 봅시다. 자, 작다에서 왔겠죠. 은이라는 관용사형 어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은은 관용어입니다. 얘는 명사 아닙니까? 원래 명사 앞에 관용어 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원래 명사 앞에는 관용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말 어순의 일치한 합성어네. 그래서 이건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이해하시겠죠? 비통사는요,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 잘 보십시오. 자, 덥, 밥입니다. 밥은 명사입니다. 덥은 용언의 어간입니다. 명사 앞에는 용언의 어간이 바로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슬비 부사거든요. 이거 부슬이 명사 앞에 부사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뭡니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지우고 자 하나만 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서 하나만 딱 써 놓으십시오. 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말 어순에 일치한 합성어였죠. 그거 하나랑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자 봅시다. 용언의 어간 그리고 용언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 연결 어미가 있으면 통사입니다. 연결 어미가 있으면 통사입니다. 글씨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용언의 잘 안 써줘. 미안합니다. 용언의 어간에 이렇게 하고 용언입니다. 이게 뭐가 있으면 되냐면요. 연결 어미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 어미 있으면 통사. 잘 보십시오. 연결 어미가 없으면 비통사입니다. 이해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들어가다 봅시다. 들어가다. 들다에서 왔겠죠. 이 들다와 가다입니다. 자, 들 용언의 어간이죠. 가다는 용언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 중간에? 연결음이 있죠. 그러니까 연결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얘가 없어. 얘는 비통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합성어의 모습이 바뀌었다. 첫 어근 받침 리을이 탈락. 리을 탈락. 이런 것들은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데 이틀 플러스 날인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첫 어근의 끝몸이 탈락하는 합성어. 이런 것도 그냥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통사적 합성어인 거. 그럼 나머지는 몽땅 다 비통사라는 얘기죠. 큰 집, 크다에서 왔겠죠? 니은이라는 관형사에 어미가 붙었으니까 관형어. 통사 맞네. 덮밥은요, 용언의 어간에다 명사 있으니까 틀렸다. 얘도 용언의 어간에다 명사 있으니까 틀렸다. 다 비통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검북다? 검이 뭐야? 검다죠. 용언의 어간이죠. 불다는 용언입니다. 중간에 뭐가 없어? 연결 어미가 빠졌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비통사입니다. 다음 몇 번? 1번. 그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간단하게. 됐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어절 가볍게. 어절은 뭐 띄어쓰기 단위라는 거. 어절은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볍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잘 보십시오. 어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중요하지 않은 걸 왜 집어넣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대박. 그러니까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어절은 뭐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뒷부분 보면 알겠지만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는 띄어쓰고 주사, 어미, 접사는 붙여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하고 결합된다? 이 어절과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 문제는요. 매번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요.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2번이 잘못됐습니다. 선생님 왜요? C는요. 호칭어죠. 띄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띄어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에서 요 지라는 요 친구가 어미가 될 수도 있고 의존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입니다. 떠난 지 오래래. 시간의 경과죠. 그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어야 됩니다. 띄어야 돼. 그래서 떠난, 띄고 지갑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밖에죠, 밖에. 이 밖에라는 친구가 앞에 명사에 딱 붙어 있으면은요, 얘는 조사입니다. 됐죠? 이 친구는 조사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조 명사이기 때문에 이는 조사란입니다. 당연히 조사니까 붙여 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띄어쓰기 맞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의조 명사네. 그러니까 당연히 띈 거겠죠. 됐죠? 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라고 했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 띄어쓰기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글 맞춤법 들어가서 이 띄어쓰기를 자세히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74초까지 실전학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럼 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전 문제 가급적이면 최신 기출 문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헷갈린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품선언 하겠습니다. 품선언도 마찬가지로 먼저 예습한 상태에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